학생들이 날린 풍등을 하나 주워서 재미삼아 날려봤는데 크게 날아가서 바람 타고 날아가서 거대한 조유 탱크를 폭발시킬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처벌하라 이런 목소리보다 오히려 따지고 보니까 스리랑카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왜 구속까지 시키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 석방됐습니다. 네, 석방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긴급체포 시한이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중실화죄 혐의로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그거를 보강수사를 해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한 2시가 좀 넘어서 경찰이 재신청을 했지만 검찰 차원에서 그냥 이거는 안 되겠다. 구속영장 청구감이 아니라 해서 다시 되려버렸고 긴급체포가 48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석방 조치를 했습니다. 48시간 이상은 가다놓고 있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 공사의 조유소 중에 탱크 한 대가 폭발한 사건 아시죠? 이 화재를 시작점을 경찰이 찾아냈는데 300m 떨어진 강매 터널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CCTV를 볼까요?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트럭 뒤로 풍등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골재더미 아래로 뛰어와서 황급히 이 풍등을 쫓아갑니다. 이 남성은 풍등이 떨어집니다. 남성이 쫓아가죠. 이 남성은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7살 스리랑카 사람인데요. 풍등을 날린 사람입니다. 풍등이 한 4분 정도 날아가서 300m 떨어진 조유소 탱크 옆에 잔디밭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잔디밭에 이렇게 연기가 나죠. 그러면서 번졌고요. 그리고 나서 한 18분 후쯤에 이게 번져가면서 결국 폭발을 합니다. 소화염이 17시간이나 가죠. 화면 보니까 저기 옆에까지 번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 탱크가 한 14개 정도 당시에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이번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이지 만약에 옆으로 탱크에서 이제 불꽃이 또 튀어가지고 나머지에 있는 탱크로 전부 불이 옮겨 붙었다 그러면 정말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제가 이 풍등 갖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확보한 건데, 당시에 그 초등학생들이 행사에서 날린 걸 주워서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풍등입니다. 여기 이제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보통 이 풍등 하나가 저런 큰 이제 화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국민들이 좀 믿기가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진짜 비행기와 부딪힐 만한 확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우연에 따른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날아서 진짜 비행기와 부딪힐 확률이다.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수지만 이렇게 재산 피해가 크게 났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석방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적용했던 혐의가 중실화 혐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이 결과가 중요하다는 의미의 중이 아닙니다. 이게 실수가 중대한 실수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막을 수 있었을 만한 일을 벌였다는 건데 근데 이게 검찰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과연 그만큼 이게 실수라고 볼 수 있느냐. 두 가지가 걸려요. 중실화를 적용하려면. 먼저는 이 풍등을 날린 행위 때문에 과연 이 법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화재가 일어났을 만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날린 당사자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다라는 게 과실인데 우리 운전하다가 깜빡 졸면 사고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졸아서 사고 일으키면 과실치상이나 치사로 처벌하는데 풍등을 날리면 조유소에 불이 나서 43억 원치가 날아갈 거라고 날린 사람이
짐작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이게 다툼할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범죄 사실이 명백하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물론 석방했지만 법적 처벌 안 한다는 건 아니겠죠. 아, 네. 저는 무죄 가능성도 사실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기소될 수도 있고 그건 지켜봐야. 그건 이제 검찰에서 네.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스리랑카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걸 수사했던 형사과장의 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지 한 3년, 한 8개월 정도 정상적인 취업자로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죄송스럽다. 사소한 실수로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커먼 연기 날 때 자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막연하게 내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본인은 그걸 믿고 싶지는 않았겠죠. 저라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 그 전날 학생들은 풍등을 날리는 주변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학교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사를 했고 거기서 하나 주워서 웃을 일은 아니군요. 주워서 날렸는데 저는 거대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많은 부분 선처해달라 이렇게 청와대에도 청원하고 이런다면서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 10여 개 정도의 어떤 청원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돈 벌러 와서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뭔가 호기심에 풍등이라는 게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불 붙여볼까? 그래서 붙였는데 그게 마침 저유소로 날아가가지고 저유소에서 유증기가 나오는 그 부분으로 어떻게 빨려 들어가면서 지금 이런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결짓기 어려우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이게 일종의 희생양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들이 일고 있는 거죠. 인과관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써 혹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걸 알고 해서 일어난 사고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사고는 분명히 처벌 정도가 다르다 이 말씀이십니다. 보통 이제 형법 교과서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요. 길을 가다가 자동차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전신주가 이게 전선이 끊기면서 인근 공장이 정전이 일어났거나 인근에서 병원하던 응급 환자가 수술이 멈추는 바람에 그 환자에게 피해가 갔다면 이 전신주 들이받은 사람이 그 피해까지 물을 수 있느냐. 그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거대한 유류 탱크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등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그 주변이 잔디밭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8개 저장소 중에 저기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잔디밭으로 깔린 데는 저기밖에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증기가 배출되는 곳이 유증이라는 게 결국 기름도 증발을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놓는 게 있는데 그걸 다시 회수하는 장치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 외부로 그 유증이 나가질 않겠죠. 근데 회수 장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바깥에 18분 동안 CCTV가 45개나 있는데 그 CCTV를 이렇게 바깥에서 안에서 센터에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되게 조금해서 저 정도 연기는 눈치채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나마도 6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CCTV를 그냥 보고 의무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불이 난 이후에 이 내부의 진화 시설, 불을 끄는 시설 같은 경우도 뚜껑에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작동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처럼 겹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저런 시설이 송유관 공사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면서 민간이 하고 있는 데서는 뭐 정유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이제 거기 주민들 생각은 저 사고를 경험한 다음에는 옆에 불이 있으면 터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유증기를 모으는 환수장치 같은 경우도 동네 주유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 저유소 규모라고 한다면 하나에 설치하는데 17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걸 안 했다라는 거고 설령 환수장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유증기 앞에 이렇게 철망 같은 걸로 막아져 있는데 1차적으로 현장을 점검해본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었던 건 아닌데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이 지금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유증기가 빠져나오는 곳에
화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불꽃이 들어가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화염 방지 장치, 방지기라고 하는 것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됐다 그러면은 불꽃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데. 오른쪽에 있는 유중 환기구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그 장치가 노후화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이것에 대한 장치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렇게 해서 이 CCTV로 잔디밭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면 불이 났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긴급 사태에 대한 경보를 발령해서 빨리 뛰어가서 거기에서 뭐 일반 소화기든 뭐든 화염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소화 끄는 장치를 가동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긴급 어떤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800m 떨어진 초등학교에서 이 사고 바로 전날 풍등 행사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이죠? 네, 저게 저유소가 폭발하기 전날인 6일 밤 9시쯤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날린 풍등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가한 캠프가 열렸고 캠프파이어와 함께 풍등 날리기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가을마다 거기 그 초등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나갔을 때는 같이 뭉쳐서 10개 정도 날아가고 그 뒤에 한 2개 정도 날아가고. 이날 한 학생과 학부모 등 한 80여 가족이 참가했고 한 200여 명이 참석해서 수십여 개의 풍등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투의 참여는 계속했고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저 날렸던 학생이나 가족들은 또 지금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풍등이 어떤 화재를 발생시킬 거라고 하는 생각들은 잘 못하잖아요. 워낙 불꽃도 작고 또 하늘로 날아가다가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거나 그러면 불이 그냥 꺼져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전날 행사를 했을 때 그중에 이제 풍등이 그 산 뒤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 있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그걸 주워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이제 불을 붙였는데 풍등이 이제 날아가는 걸 보고 놀라서 뛰어가는 장면 아마 화면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풍등이 올라갔었군요. 그 전날. 어떻게 합니까? 풍등 못 날리게 합니까 이제? 아니면 풍등 날릴 때 주변에 주유소나 저유소를 다 확인하는 법을 만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처럼 이게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뭐 어디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안 걸리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저렇게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냥 잠깐 김성환 평론가 얘기를 하셨지만 풍등을 아예 금지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이게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땅에 내려올 수 없게 된 게 풍등의 작동 원리거든요. 원래 풍등은 하늘로 날아가서 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꺼진 다음에 기부처럼 공기가 식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정말 엉뚱하게도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지금도 소방기본법에 사실 이게 금지하는 근거는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만큼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위험시설 주변에서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금지를 시킬 수 있고 금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날리면 벌금 200만 원 이하로 지금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까지 가볍게 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위험성이라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해외에서 이걸 금지하는 곳들도 있지만 화재 때문에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날아가서 환경 파괴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금지할 만큼 풍등 자체가 위험물은 아니에요. 저도 보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냥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대량 구매하면 300원, 500원에 하나씩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이들 썼던 것들인데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서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저런 저유소가 수도 없이 많고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뭐 제도적으로는 뭘 좀 지켜봐야겠습니까? 저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국감산업위에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졸렬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풍등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른바 풍등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풍등에 핑계를 대는 것 같고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을 띄워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모든 걸 치환해버리면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런 화재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미리 파악하고 관련 기관들이 파악해서 안전점검을 미리 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대책을 만들어 가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 정말 다른 데 책임 전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정말 중요한 안전관리 문제에 미흡하게 됐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사진관, 사사건건 사진관 보겠습니다.
어제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 원의 비밀편에서 명성교회 이제 김삼한 원로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 문제를 다뤘는데 교회에 나온 공지를 보니까 궁금한 마음에 TV를 보거나 인터넷으로도 잠시 시청해도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절대 시청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시간에, 이 PD수첩 시간에 특별 기도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의 만민교회 사태가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교 문제를 언론이 건드렸을 때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덮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교회의 세습의 문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그런 처음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눈을 가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요. 교회 신도분들께서 먼저 왜 가려고 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저희는 내일 목요일 정청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